여러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서 살고 있었던 웃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마음씨도 좋고 똑소리 나는 성격에 당시 마을 회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누구나 인정하는 이름난 효부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거동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그리고 좋은 며느리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던 한 여자가 2005년 2월 18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여성분은 바로 옆에 조상묵이라는 당시 49살의 여성분이세요. 이 조상묵 씨가 실종이 되시고 나서 한 가정과 한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때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남편 자식들도 혼란스러운 상황. 마을 주민들 역시도 서로에게 조상묵 씨를 봤냐 혹은 조상묵 씨를 찾았냐라는 말이 안부가 될 정도로 모두들 이 조상묵 씨가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이 조상묵 씨께서는 돌아오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사건의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이 일어난 2005년 2월 18일 조상묵 씨는요, 저녁 6시에서 7시경에 이제 본인을 비롯해서 각 마을의 부녀 회장들끼리 다 모여서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2005년 2월 18일 저녁 6시 반경에 봉사활동을 위해서 이날 모였었던 부녀 회장들은요, 일정을 모두 끝낸 6시경에 옆마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한 잔씩 마신 후 저녁 8시 무렵에 이때 또 다 같이 노래방에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2대의 승합차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눠 탄 뒤에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승합차 2대가 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조상묵 씨가 타고 있지 않았던 또 다른 승합차에 있던 한 사람이 우연히 창밖을 이렇게 보다가 36번 국도 옆 버스 정류장에 덩그러니 홀로 서 있었던 조상묵 씨를 저녁 8시 10분경에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노래방 간다고 차 나눠 타고 출발했는데 이 조상묵 씨께서 출발한 곳에서 멀지 않았던 36번 국도 옆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에 타고 있었던 이 다른 부녀회장분이 이 조상묵 씨를 보고 저 언니는 노래방 안 가나? 왜 저기에 서 있지? 하면서 쳐다봤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조상묵 씨는요, 노래방에 가려고 다 같이 승합차를 탔다가 8시 8분경에 천안에 가봐야 된다면서 천안 노래방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내리신 거였다고 해요. 당시에 이 조상묵 씨는요, 실종되기 얼마 전에 천안에 새로 집을 장만한 상태였는데 그 집에 이제 이날 저녁에 잠깐 들리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에 승합차에 내려서 급하게 조치원역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고 혼자 내려서 36번 국도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급히 뛰어갔어요. 버스 타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발의 차로 버스를 놓치고 만 거예요. 나 천안에 가봐야 돼. 나 노래방 못 갈 것 같아. 나 먼저 내릴게. 이러고 내린 거야. 그리고 이제 정류장 쪽으로 가는데 막 저기서 버스가 오네? 그러니까 저거 타야 되는데? 하고 막 이렇게 뛴 거예요. 근데 눈앞에서 싱하니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조상묵 씨는 10분 뒤에 오는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승합차에 있었던 일행이
버스를 놓치고 정류장에 덩그러니 서 있던 조상묵 씨를 발견을 하셨던 거예요. 이때 저 언니 왜 노래방 안 가고 저기 서 있지? 그리고 이때 이 모습이 조상묵 씨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안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호련히 증발하듯 사라진 조상묵 씨께서는 14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 조상묵 씨는요, 그날 저녁 이제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조치원역에 도착을 한 뒤에 이 조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천안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류장과 조치원역은 물론이고요, 이 정류장 근처나 그 어느 길목에서도 조상묵 씨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버스나 기차를 탑승한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 외진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버스 정류장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그날 저녁 이 조상묵 씨를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어요. 청주와 조치원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36번 국도 위에서 증발하듯이 사라진 조상묵 씨.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정류장이 있는 쪽이고요. 바로 앞에가 이제 도로들 보이시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실종된 조상묵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조상묵 씨가 스스로 가출을 했을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이 조상묵 씨는 가정에도 큰 불화가 없었고요. 가출을 할 만한 그 어떠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혹시 조상묵 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던 건가 싶어서 조상묵 씨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수색을 했지만 내연남이라든지 남자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으셨어요. 정말 다행히도 이 사건에는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조상묵 씨의 카드 사용 인출 내역이에요. 이 조상묵 씨가 실종된 그날 저녁 11시경에 정류장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인 시내의 한 현금 인출기에서 누군가 조상묵 씨의 현금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거예요. 영상 속의 그 남자는 후드를 뒤집어 쓰고 복면으로 얼굴을 다 가린 채로 조상묵 씨의 현금 카드로 2차례에 걸쳐서 약 55만원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8시 10분경에 목격이 됐어요. 다른 부녀 회장님이 앞에 서 있는 조상묵 씨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 11시경에 이 옆에 이 사람이 조상묵 씨의 카드를 들고 와서 돈을 뽑은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인 19일 오전 10시경에요. 인근의 또 다른 현금 인출기에서 다시 한번 현금 4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날 또 인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분 뒤에요. 또 이 알 수 없는 남자가 이번에는 조상묵 씨의 남편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인출 시도를 2번을 한 거예요. 돈 더 뽑으려고. 그런데 이때는 비밀번호 오류로 2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59만원을 인출을 한 거예요. 조상묵 씨께서 실종된 그 시점에 호련이 나타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조상묵 씨와 조상묵 씨 남편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해간 이 남자. 이 남자 누굴까요? 누군데 남편과 조상묵 씨 거의 2사람 거의 카드를 다 들고 있었던 건가? 왜? 키 155cm에 약간 통통한 체격, 그리고 둥근 얼굴. 당시에 짧은 붉은색 커트머리셨다는 조상묵 씨. 조상묵 씨의 행적이 끊긴 36번 국도 옆 버스 정류장은요, 당시만 해도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다소 외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가로등도 없이 전체적으로 되게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도로변에서 약 6에서 7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이 정류장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주변 마을 사람들도 저녁에는 잘 안 돌아다니는 곳이었어요. 딱 봐도 너무 외지잖아요. 차들이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되면 버스 기사들도 잘 이곳에선 정차를 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거의 이곳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도 왔다가 그냥 가고 거의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사건의 그날 이 조상묵 씨께서는요, 이곳이 초행길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잘 알고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상묵 씨께서는 가정사도 화목했습니다. 가출을 할 만한 이유도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납치를 당했을 이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납치. 만약 사건의 그날 이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던 조상묵 씨를 제3의 누군가가 납치를 한 거라면 그 범인은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조상묵 씨에게 접근을 했던 걸까? 당시 경찰들은요, 외진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가 범죄에 노출이 된 거라면, 납치가 됐다면, 첫 번째, 범행의 대상을 물색하면서 차량을 타고 막 돌아다니던 범인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혼자 서 있던 조상묵 씨를 딱 본 거예요. 저 여자 혼자 서 있네? 저 여자가 딱 좋겠다. 그래서 힘이 센 범인이 이 정류장 근처에다가 차를 딱 대놓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묵 씨한테 가까이 가요. 손에는 흉기를 들고. 그리고는 야, 조용히 따라와라. 죽여버리기 전에 너 소리 지르기만 해 라고 하면서 겁에 질린 조상묵 씨를 위협해서 차에 태워 납치했을 가능성, 혹은 힘으로 제압해서 납치했을 가능성. 아래처럼 그냥 무작정 내려서 힘으로 그냥 끌고 가가지고 납치. 하지만 상식적으로 강제적으로 위협해서 차량에 태웠을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여요. 왜냐면 40대 여성을 그냥 갑자기 납치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앞에 차들도 많이 다니는 도로였고, 납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상묵 씨가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항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 그렇게 납치했다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던 운전자들 눈에 목격이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범인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납치할 가능성은 크진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외진 곳이라 한들 앞에는 또 차가 다니는데 강제로 했다 소리 질러요. 그럼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할 수 있잖아. 범인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인 거지.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요, 택시 기사라든가 이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버스도 놓쳤고 조상묵 씨는 이곳이 초행길이었어요. 그랬다면 버스 언제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택시 타야 되나? 그냥 택시 타고 가야겠다 싶어서 다니는 택시를 잡아 탔고 거기서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아이고 아줌마 여기서 버스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 버스 잘 안 서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 여기 시내 쪽으로 가는 길인데 같은 방향이면 제가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해가지고 호의를 가장한 범죄일 가능성. 그렇다면 이 범인은 어느 방향에서 조상묵 씨에게 접근을 해온 걸까? 이 문제의 정류장이 있던 곳은요, 도로의 형태상 청주 방향에서 다리를 건너오게 되는 경우에 이 정류장이 여기 있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건너와요. 그러면 이 다리의 끝부분에 정류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다리를 건너다가
이 정류장을 딱 발견해서 쓰기에는 힘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다 건너야지 운전자한테는 이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다가 정류장이 보여서 그때 정류장 쪽으로 정차를 하려면 쉽지 않다. 게다가 이 버스 정류장은요, 도로에서 이제 5에서 6m 정도 바깥으로 빠져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도로가 있으면 이 안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5라고 적혀져 있는 곳 바로 옆이 정류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운전자들은요, 이 정류장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류장 옆에는 또 다른 길이 하나 더 있어요. 5에서 6m라고 숫자가 적혀져 있는 그 골목. 길이 3길이 있습니다. 유독 정류장이 잘 보이고 서행을 해야 하는 옆에 샛길. 이 샛길에서 천천히 올라와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곳에서 조상묵 씨를 납치하고 3시간 뒤인 밤 11시경에 정류장에서 약 7km 떨어진 현금 인출기에서 모습을 나타낸 남자. 이 파란색 점선을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납치하고 3시간 뒤에 첫 번째 1차 인출 지점에 나타난 거예요. 이 남자는요, 조상묵 씨의 현금 카드로 각각 50만원과 5만원으로 2차례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시간 뒤인 다음날, 지금 이 노란 색깔을 봐주시면 됩니다. 오전 10시경에 간밤에 찾았던 현금 인출기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인출기로 가서 잔액 4만원을 더 인출을 했고요. 이 조상묵 씨가 가지고 있었던 남편의 신용카드로도 현금을 인출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신용카드는 비밀번호가 틀려가지고 2차례 시도 끝에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집으로가 아니죠.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사진이 이 범인이 실제로 돈을 인출한 장소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2차 인출 지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이 건물 쪽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한쪽 면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미리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CCTV가 비춰지지 않는 쪽에다가 차를 정차를 해두고, 그리고 이 문제의 인출기로 와서 돈을 인출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 CCTV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 범인은. 인출기 안에는요, CCTV도 있었어요.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찍혔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인출을 했기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범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다 가리고 오면은 인출기 안에 CCTV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출할 때 인출기 화면에 터치를 하잖아요. 그것도 다 경찰들이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발견을 하지 못했냐? 이 범인이요, 손끝으로만 터치를 해가지고 지문이 제대로 찍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인이 다녀간 후에 이 인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범인의 지문을 찾기 또한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인출기에 돈을 손끝으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인출이 안 되게끔 아예 지문을 다 찍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시스템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쨌든 당시 이 범인은 손끝으로 눌렀는데 돈이 인출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아예 안 되게끔 하는 거지. 다 찍어야지 되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지문 정보들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데이터로 보관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평생을 보관하기는 어렵고, 뭐 일주일이라든지 뭐 길면 2주일 정도만이라도 이 사용한 사람들의 지문을 다 데이터로 보관을 하고 1, 2주가 지났을 때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이용자들 지문을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 블랙박스처럼, 차량 블랙박스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을 때 이 범인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돈이 인출되는 일도 없을 거고, 이렇게 다 찍어야 될 텐데 데이터로 보관이 되면 이 경찰들이 그 일정한 보관되는 기간 안에만 빨리 조사를 해서 이걸 확인해 볼 수만 있다면 지문 정보가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경찰들한테.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럼 경찰들은 범인의 신원에 대해서도 좀 더 빨리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진 않겠지만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면 이런 시스템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끝으로 찍어서 돈을 인출했기 때문에 지문 채취가 안 됐다는 점이 좀 뭔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59만원의 돈을 가지고 사라진 남자. 이 남자가 정류장에서 처음 돈을 뽑은 인출기까지의 거리는요, 약 7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현금 인출기 7km. 그리고 두 번째 인출기까지의 거리는요, 불과 1km로 굉장히 가까웠어요. 여기는 먼데 여기는 그래도 가까워. 1km. 그런데 이 남자는요, 조상묵 씨가 실종되고 3시간 뒤에 첫 번째 이제 인출 장소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11시간이 더 지나서 두 번째 인출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왜? 첫 번째 인출기와 두 번째 인출기는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11시간 뒤에 나타났다. 왜일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금품 갈취와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듯 보이는 남자. 전문가들은요, 범행 현장은 아무래도 차량 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의 들어온 속내를 알 리가 없었던 이 조상묵 씨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차에 올라탔을 때 이 범인은 조상묵 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에 금품을 갈취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모든 범행의 시간은 3시간 정도. 그래서 실종되고 3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녁 11시경에 첫 번째 인출기 장소에 나타난 거죠. 이 3시간이 범행 시간이다. 그리고 다음날 19일 이 남자는 다시 인출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 신용카드로 돈을 뽑으려다가 비번 2번 틀리고 비밀번호 2번 틀리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시도를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요, 이 범인이 남편 명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만약에 이때 조상묵 씨께서 살아 계셨다면 이 범인은 바로 다시 조상묵 씨한테 가서 야, 이거 비밀번호 뭐냐? 라고 협박하면서 다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은행에 왔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뽑아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범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번 틀리고 다시 인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때 이미 조상묵 씨께서는 비밀번호를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이걸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요, 범행 시간은 18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사이가 확실하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첫 번째 인출기 그리고 두 번째 인출기 1km 가까웠어요. 이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요, 낯선 곳에 11시간 정도 있기 힘들다. 자기가 잘 모르는 곳이었다면 그냥 바로 되게 가까운 지점에 2차 인출기 장소가 있었으니까 바로 그냥 가서 했을 텐데, 여기서 11시간을 소요하고 두 번째 인출 장소로 갔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 인출기가 있는 이 동네 어딘가에 이 범인의 직장이나 집이 있는 것 같다. 즉, 범행을 다 하고 1차로 돈을 뽑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혹은 자기의 직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내내 쉬다가 11시간 지났을 때 두 번째 인출기 장소로 나온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초범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범인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거야. 그랬다면 사람을 딱 죽이고 나서 바로 그 사람의 현금 카드를 딱 들고 농협이나 뭐 국민은행 이런 데 가갖고 인출기에서 돈을 뽑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뻔히 카메라가 있고 다 아는데 사람 죽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인 건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라면 몸을 뒤져갖고 현금 카드를 꺼내요. 그리고 인출기로 가서 돈을 뽑는다. 이게 초범이면 가능할까? 전문가들은요, 이 범인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런 범죄를 2번 이상 해본 사람인 것 같다라고 추정했습니다. 당시에 이 조상묵 씨께서는 원한 관계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빚지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도 없었어요. 가정부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묵 씨의 지인 그 누구도 이 얼굴이 거의 다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 CCTV 속의 남자를 거의 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은요, 이 사건 현장 주변에 살고 있었던 우범자들을 중심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재범.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어떤 혐의점이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과연 이 남자, 범인은 누구인 걸까? 여러분,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이시라면 길에 이렇게 서 있어요, 내가. 근데 내 앞에 낯선 차량이 한 대 서요.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겠대요. 그것도 껌껌한 저녁 8시쯤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이시라면 이 차량 타시겠어요? 저는 안 타요. 저는 뭐 지인한테 전화하거나 택시를 불러서 타지 절대 모르는 일반 차 안 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조상묵 씨 역시도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아니, 조상묵 씨 모르는 사람 차를 그렇게 막 탈 사람 아닌데? 그럴 성격 아닌데? 라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도 같아요. 남편이 있으셨는데 차도 끊기고 난감했다면 남편에게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지인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날 급하게 천안에 가려고 하셨기 때문에 택시를 타려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택시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건의 그날 저녁 조상묵 씨는 급하게 조치원역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거기서 천안 가는 기차를 탈 예정이었으니까. 그런데 버스를 놓쳤고, 그랬다면 자연스럽게 뭘 타겠어요? 버스를 놓쳤으니까 택시를 불러 타던가 했겠죠. 정류장에서 조치원역까지의 거리는요, 약 5km 정도로 택시비 또한 6,000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택시 타기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사건 당시에 그 시간대에 문제의 정류장 앞을 지나간 택시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도로에도요, CCTV가 없었던 거예요. 교통정보 수집기를 이용해가지고 경찰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번호판하고 차량 사진만 찍히는 거예요. 이 아래처럼.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 택시 안에 누가 있는지는 안 보이는 겁니다. 경찰들이 택시 기사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몇 날 몇 시에 그 정류장 앞에 지나갔죠?
네. 거기서 뭐 했어요? 뭐하긴 뭐해요. 손님 태웠는데요. 이게 끝인 거예요. 추궁할 자료도 증명할 방법도 서로 아예 없는 거죠. 그렇게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요.